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수 설계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졌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그 기본 내용만을 가지고는 잘 이해가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교수 설계의 예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예전에 배운 것을 상기해 봅시다. 간의 이벤트, 그러니까 교수자가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활동이 뭐라고 했습니까? 학습 내용의 안내, 전개에서만 자극 자료만 제시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죠.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학습자들이 그것을 잘 자기 것으로 부호화하고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학습 안내를 제공하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이 예시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학습 안내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예를 준비해 봤습니다.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동영상 만드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무비메이커라는 그 동영상 편집하는 툴이 도구가 있는데요. 교수 설계의 주제가 실제로 그 무비메이커를 배우는 것이 주제라고 합시다. 그러면 교수 설계는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 지향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큰 골이에요.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골. 자, 학습자 스스로 무비메이커를 활용을 해서 나만의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고 동영상 그 학습 자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수 설계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목표 기억하세요. 자, 대상은 누군가면요. 단국대학교 사범대생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단국대학교 사범대생들이 이 무비메이커를 배울 때 하고요. 요즘에 50대 그 분들께서도 많은 컴퓨터 같은 것을 그 취미로 배우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잘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시죠. 그분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 방법도 달라야 되고 여러 가지의 교수 전략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수 설계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의 목표는 뭐고 그다음에 학습자 대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교수 설계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죠? 그렇죠. 어널리시스, 분석이죠. 분석에서는 어떤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일 먼저 자, 요구 분석도 있고요. 환경 분석, 학습자 분석, 과제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요구 분석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요. 왜 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단국대학교 사범대 학생들에게 왜 무비메이커를 배우는 것이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왜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이 사범대생들 같은 경우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수 자료를 아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최근에 가장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수 자료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영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수업하는 모습을 보면요. 동영상을 필요한 부분만 딱 이렇게 뭐 잘라서 쓰시거나 이렇게 잘 못하시고 그냥 유튜브를 막 열어서 수업 시간에 막 링크 찾으시고 옆에 막 광고 뜨고 이런 걸 막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 가장 기본적인 동영상 편집을 하실 수 있어야지 수업 자료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구이기도 해요. 시대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별로 필요 없었을 기능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최근에는 학교 선생님들은 최소한의 어떤 이런 영상자료 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수업의 어떤 기술로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하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 분석은 충분히 이런 교육은 사범대생들에게는 예비교사인 사범대생들에게는 필요하겠구나라는 요구가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셔야 되는 분석이에요. 요구 분석.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석은요. 환경 분석입니다. 환경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환경이라고 하면은 물리적인 환경은 많이 떠올리십니다. 그러면은
단국대 사범대의 교육 환경이 어떻지? 나중에 이 교육을 사범대에서 한다면 사범대는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컴퓨터나 뭐 이런 거는 있고, 만약에 아이들이 실제로 동영상 편집을 해야 되게 되면 PC실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리적인 분석뿐만이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이 실시될 기관이나 조직의 어떤 문화적인 환경, 금기가 있는지 아니면은 조직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하고 잘 맞아 들어가는지도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단국대 사범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조직의 특징이 있을까요? 예비교사들이 충분히 역량을 갖춘 교사가 되기는 오히려 막 고무하는 그런 분위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특별 강좌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건 적극적으로 고무하는 분위기예요. 물리적인 환경도 뭐 PC실 있고 어쩌고 문제 없겠어요. 수업하는데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이 환경적인 분석이에요. 자, 그런데 환경적인 분석에서는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라고 했지만 그 조직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조직의 어떤 금기사항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따져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환경 분석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습자 분석이에요. 학습자 분석은 학습자들의 여러분들에게 학습자 분석해보세요 하면은 주로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인지적 기능의 측면의 학습자 분석은 참 잘해요. 요 친구들이 사전 지식은 요거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뭔 이전에 배워봤는지, 그 다음에 학업 성취는 수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잘 하십니다. 그런데 학습자 분석은 꼭 그런 인지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 신체적인 특징. 예를 들면 PC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그 신체적으로 이 PC 사용을 해서 동영상 편집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은 없는지, 그다음 정의적인 측면에서 이 친구들의 동기 수준이나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떠한지 이런 요소들을 같이 잘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이런 특징들, 아까도 제가 예를 하나 든 것에서 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가정 형편이라던가 또는 어떤 그 심리적인 그 처해 있는 어떤 배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다던가 이런 식의 다양한 요소들. 학습자 분석은 알 수 있는 최대한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다 구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학습자 분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처음 어떤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학교라고 한다라고 하면, 학교에는 그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미리 담겨 있는 어떤 이런 그 다큐멘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리뷰해 보셔도 좋고요. 또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니네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뭘 배우고 싶은지 뭐 이런 학생들에게 요구조사나 설문을 뿌려서 이 학습자들의 어떤 특징 같은 것을 이해하셔도 좋고요. 기존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셔도 좋고 아는 사람에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봐도 좋고 새로운 것을 실제로 뭐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으셔도 좋습니다. 이 학습자 분석은 실질적인 데이터, 자료에 기반을 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단국대학교 사범대생들은 인지적으로도 동영상 편집에 관해서 미리 좀 배워본 학생이 몇 프로 정도 있고 안 배워본 학생들이 있고 신체적으로는 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간혹 특수학습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렇게 손을 사용하거나 이런 데 불편한 것은 아니고 어떻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특징은 어떻다, 정의적인 특징 면에서는 동기가 좀 충만하고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특징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분석 단계에서 해야 되는 분석에는요, 과제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제 분석은 제가 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자꾸 배웠던 걸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셔야 됩니다. 과제는 숙제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학습 내용을 과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학습 내용, 과제. 자, 그러면은 배우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 뭔가요? 동영상을 편집하는 도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영상 편집하는 도구, 무비메이커 어떻게 배우지? 라고 하는 처음에 이렇게 무비메이커라는 거는 하나의 덩어리로 나한테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하위 기능 분석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배울 내용을 잘게 쪼개고 어떤 요소를 담고 하는 것들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위계 분석, 절차 분석, 군집 분석하는 식으로 하위 기능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과제 분석을 할 때 그 하위 기능 분석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과제 분석을 할 때 이게 학습 유형에는 무엇에 해당되는가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무비메이커는요, 학습 유형 5가지 중에서 뭐에 해당될까요? 무비메이커를 배우는 건. 거기 보면 각종 이름들이 있어요. 메뉴 이름, 그 다음에 특히 파일을 어떻게 그거 하고 어쩌고 각종 메뉴나 이런 이름값에 관한 거는 언어 정보가 되겠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동영상을 편집하고 깔고 그다음 절차에 따라서 기능을 배우고 어쩌고 하는 것들은 많은 부분 지적 기능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 어떤 부분에서는 실제로 뭐도 있을까요? 운동 기능? 사실 운동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 지적 기능이나 스킬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학습 유형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과제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자, 무비메이커를 하는데 제일 먼저는요, 무비메이커를 가지고 동영상을 편집할 때 처음에 보면은, 자, 처음에 가장 먼저 동영상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실제로 동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뭐 어쩌고 하는 것들 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자막 넣고 음악 넣고 어쩌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단계를 배워서 나중에는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공유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쭉 큰 학습자들이 해 나가야 되는 처리 과정의 학습 배움의 과정을 제일 위에 이렇게 과제 분석에서는 적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기능을 분석을 하는데요. 하나하나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만들고 준비를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동영상에는 무비메이커에 맞는 동영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확장자는 뭐고 이 확장자라고 하면은 파일의 확장자의 개념은 뭐고 하면서 계속 하위에 배워야 될 게 뭔가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자막을 넣고 배경음악을 넣고 하는 2단계에선 보면요. 자막 넣는 방법, 뭐 배경음악 넣는 방법, 자막에는 또 본문 중에 넣는 방법 또는 더 보면은 뭐 엔딩 크레딧 넣는 방법 등등의 많은 것들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위 기능 분석을 이전에 배웠던 것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과제 분석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과제 분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쪼개고 어쩌고 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쪼개서 요걸 하기 위해서는 요걸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에는 하위 기능은 요런 게 있으니까 요런 거를 배우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꼭 필요한 것을 이 위에 궁극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다 잘 따져서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말로 그것을 표현하면 불필요한 것을 수업 시간에 가지고 와서 저 이외의 것들을 넣지 않고 저것들을 위주로만 수업 내용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제 분석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수 설계를 하다 보면요. 이 분석 과정 중에서 과제 분석을 가장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조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잡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는 주제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수학 전공인데 나는 수학에서 뭘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과제 분석을 해본다. 이럴 때는 그래도 좀 비교적 잘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별로 이 동영상 만들기 이런 거에 관심은 없지만 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저것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 때는 과제 분석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는 책이나 뭔가를 가지고 본인도 공부를 해가면서 과제 분석을 실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아마 여러분들은 실제로 교수 설계 활동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영역을 하게 될 거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 과정이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집중과 노력을 요하는 부분임은 틀림없습니다. 과제 분석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 분석은요. 이렇게 해서 지금 네모가 자꾸 아래로 뻗어져 나오고 해서 네모가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과제 분석을 요 각각의 네모를 제일 위에 있는 네모의 아래에 있는 작고의 네모들을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각각이 뭐가 되냐면요. 다 배워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과제 분석의 산출물로는요. 그 많은 네모 각각이 다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배워야 되는 목표예요. 요거도 예를 들면은 자막 넣기에서 본문 중에서 무슨 자막 넣기 아니면은 초기에 무슨 자막 넣기, 엔딩 크레딧 넣기 이렇게 쪼개졌다라고 하면 그 각각이 뭐는 할 수 있다, 뭐는 할 수 있다, 뭐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행 목표로 나중에 다 진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과제 분석의 최종 산출물은 뭐라고요? 수행 목표입니다. 이 수행 목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학습 목표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수행을 해야 되는 목표라는 겁니다. 자, 이 수행 목표라는 이름에는요, 여전히 행동주의의 잔재가 있습니다. 수행으로 드러나는 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습 목표라고 해도 좋고 수행 목표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네모를 아까는, 자, 보면은요, 수행 목표가 아까는 네모 박스로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학습 목표로 이렇게 쭉 기술을 해보는 겁니다. 뭐뭐는 할 수 있다, 뭐뭐는 할 수 있다, 뭐뭐는 할 수 있다, 뭐 분석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 뭐를 잘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는 그냥 네모로 그냥 뭐 하기 이렇게 했는데 그 네모를 이렇게 다 목표 형식으로 만든 것이 수행 목표입니다. 자, 과제 분석의 최종 산출물이 뭐라고요? 수행 목표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달려오면 이제 분석이 끝났습니다. 무슨 분석했습니까? 요구 분석, 환경 분석, 학습자 분석, 과제 분석했습니다. 많이 했죠?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들였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분석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교수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의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자, 요구 분석했더니 이 교육 프로그램은 충분히 왜 해야 되는지가 나왔고, 환경 분석했더니 환경도 뭐 이런 그 컴퓨터실이나 PC실 이런 데서 하면은 되겠고, 학습자 분석을 했더니 학생들이 인지적인 수준은 충분하고 좀 미리 아는 친구들, 미리 모르는 친구들 이런 갭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 알아냈고, 그다음 보니까 학생들이 요즘에 다 아르바이트도 다니고 어쩌고 바빠서 모아놓고 집합교육 같은 거 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생겼어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교수 설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교수 전략으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과제 분석의 산출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수행 목표입니다. 목표로 과제를 다 쪼개어가지고 무엇을 달성해야 되는지를 자, 수행 목표로 다 뽑아냈습니다. 이제 분석이 끝났습니다. 헉헉 하면서 열심히 달려오셨죠? 실제로 교수 설계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셔도, 분석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분석이 끝났습니다. 에디의 두 번째 단계, 디자인, 설계 단계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습니다. 설계는 뭐라고 이해하시라고 했습니까? 설계서를 이제 써놓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을 딱 적어놓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아까 과제 분석의 산출물이 뭐였습니까? 수행 목표를 쭉 뽑았죠. 그걸 이제 일일이 진술을 하는 겁니다. 쫙 아까는 네모로 그냥 뽑아 놓으셔도 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의 목표로 다 진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맞는 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 도구를 2단계에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칠지를 정하는 것이 설계 단계에서 할 일입니다. 자, 볼게요. 자, 과제 분석의 최종 산출물은 수행 목표입니다. 그림 보세요. 이 각각의 네모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이것이 수행 목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문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설계서를 쓰는 단계예요. 진술문으로
자, 뭐는 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다, 뭘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행 목표를 쭉 진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목표가 나오고 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목표가 잘 달성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거도 지금 미리 계획을 해두어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시험 문제를 바꿔보니까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이상한 곳에서 아주 디테일한 학생들이 틀리기를 기대하는 그런 문제를 냈어요. 그것은 실제로 잘된 교수 설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가로 나와야 되는 것은요. 평가는 왜 하냐면 교육 목표에 도달을 했는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언제 만드셔야 되냐면요. 이 목표가 나온 다음에 바로 이 목표에 맞추어서 이 목표는 이렇게 평가하고 이 목표는 이렇게 평가하고 하면서 이때 바로 플랜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중요한데 엉뚱한 걸 묻는 그런 평가를 안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수행 목표가 이제 진술이 되면요.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요렇게 동영상의 파일의 확장자를 알 수 있다. 이거는 뭘로 하면 지필고사로 이런 문항을 만들어 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나하나 플랜을 짜는 겁니다. 설계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자, 평가를 각각의 그 목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은 이런 지필고사를 내고 어떤 것들은 이런 예를 들면 동영상을 자르고 어쩌고 하는 것들은 수행평가로 실제로 동영상을 잘라서 붙이고 어쩌고 하는 것들을 수행평가로 보겠다고 했으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겠다고 이렇게 평가 도구를 이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많은 경무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직전에 이제 문제를 만드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교육이 되려고 하면요. 교육 플랜이 딱 나오면 바로 평가 도구도 그때 딱 제작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평가 도구까지 만들었어요. 교수 수행 목표 적고 거기에 맞는 평가 도구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수 전략입니다. 그것도 이제 플랜을 해놓는 거예요. 교수 전략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업의 그 가네인 아인 이벤트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수업에서 도입 부분에, 수업의 초반부에는 어떻게 학습자들을 동기를 유발을 시킬 것인지, 목표는 어떻게 알려줘서 기대감을 가지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선수학습 회상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만약에 수준 차이가 난다, 초기부터 누구는 이것을 알고 누구는 모른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런 출발점 행동들을 좀 보완해주는 전략을 쓸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수업의 중반부에서는 학습 내용을 제시할 때는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 친구들은 보니까 요즘 세대의 아이들이라서 시청각 자료를 아주 좋아하더라. 이런 게 분석에서 나왔으면 그러면 좀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해서 그 예시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이 분석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전략을 뽑으셔야 되지 무조건 나는 처음에 동영상 보여주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잡는 교수 전략은요. 여러분들의 분석에 근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 설계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다라는 것은요. 체계라는 거는 에디 스텝을 이렇게 절차를 밟아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만 과학적이다라는 것은 그 앞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뽑아내고 이런 식의 분명한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멋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학생들은 남들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보다 서로 도와가면서 뭘 하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더라. 단국대 사범대생들은. 그러면 이거는 동영상 편집을 그냥 개별적으로 막 해서 하기보다는 집단별로 협동학습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뽑아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그 학습자 수행 연습은 어떻게 시킬 것이고 그 성취 행동에 어떤 활동을 시킬 것이고 그래서 그때 피드백은 어떻게 줄 것이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학습 진행 속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수업 전략을
무슨 단계에서 한다고요?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 합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죠. 설계 단계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D, 교수 설계 A, D, D 할 때 세 번째 D가 되고, D로는 두 번째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분석 설계, 그 다음 단계 뭐죠? 개발입니다. 개발은 이제 무엇을 하냐면요. 수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모든 이제 수업 자료 같은 것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수업 자료에 해당되는 거는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PPT도 되고요. 학생들이 사용할 뭐 이런 활동지도 되고요. 또는 수업을 만드는 사람이 꼭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나중에 교수자가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라면, 지도서나 교사용 지도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에게 제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때 이제 실제로 뭐 각 쪽지 시험에 문항지도 프린트 해놓고 뭐 어떤 매체도 만들어 놓고 등등의 다양한 수업 자료들을 이 단계에서 개발을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설계하고 수업에 필요한 수업 자료까지 개발이 되면요. 이제는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는 적용 단계에 들어갑니다. 되겠죠? 적용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교육을 실시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교육이 분석되고 설계되고 개발되어서 실제 적용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교육을 평가해야 됩니다. 자, 교육을 평가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밸류에이션을 조금 크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어떤 수업이 끝나고 시험을 보는 걸 자꾸만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교수 설계에서의 평가는요. 이 교육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잘 실행이 되어서 실제로 좋은 효과를 내는가 하는 프로그램 차원의 평가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럼 선생님, 여기 아까 만들어 놓은 학습자들을 위한 이 목표에 도달했는가 하는 평가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서 사용해요? 라는 질문 하실 수 있죠. 어디에서 사용할까요? 그건 실제 수업을 하시면서 적용 단계에서 평가도 하시겠죠. 그죠?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이런 식의 평가를 하십니다. 그 결과를 종합하는 것을 여기에서 하실 일이에요. 자, 우리가 교수 설계에서 평가는 이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크게 형성평가와 총괄평가가 있는데요. 형성평가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수업을 맥락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형성평가와 총괄평가가 나누어지는 이유는 평가의 기능이 달라요. 형성평가는 무엇인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의 중간에 주로 실행하는 거는 형성평가라고 해요.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의 중간에 보던 건 뭐였어요? 뭐 수시시험이나 쪽지시험 같은 걸 여러분들이 형성평가라고 불렀죠? 그 관점에선 그것도 형성평가입니다. 그럼 교수 설계에서 형성평가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쪽지 시험 왜 봤습니까? 선생님이 오늘 수업 맞춰놓고 쪽지 시험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제대로 다 이해 못했네. 다음 시간 이거 한 번 더 가르쳐야 되겠네. 이런 개선점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형성평가예요. 꼭 쪽지 시험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건 간에 형성평가는 목적상의 개선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수 설계에서 형성평가는요, 여러분들의 각 단계를 지나오면서 계속 형성평가를 하셔야 돼요.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도 형성평가를 해요. 이 분석이 제대로 잘 됐나? 보니까 학습자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조금 더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형성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평가 문제가 이게 좀 너무 쉬운 것 같아. 이렇게 좀 고쳐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설계 단계에서도 형성평가를 할 수 있고요. 개발 단계에서도 수업 자료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건 너무 유치하지 않아? 이걸 조금 더 학습자 수준에 맞추자. 이렇게 하면서 형성평가를 하면서 수정 보완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형성평가입니다. 꼭 교실에서 치는 쪽지 시험뿐만이 아니고 목적에 있어서 또는 평가의 기능에 있어서 개선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어떤 이런 평가 활동은 우리가 형성평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교수 설계에서의 형성평가는 각 단계에서 다 그 교수 설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을 우리가 형성평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 설계에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이 총괄평가는요, 어떤 것들을 보셔야 되냐면요, 교육 프로그램의 매력성, 그 다음에 효과성, 효율성을 보셔야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매력성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해서 적용을 했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자들이 정말 좋아하던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수업 목표에는 내가 기대하는 거, 모든 학습자들이 이제 2차 방정식을 잘하게 하는 것이 나의 수업의 목표였어요. 다 문제를 잘 풀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너무 지겨워해요. 이 선생님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데 연습을 한 문제에 대해서 연습을 100번씩 시킨다. 지겨워서 학생들이 나가 떨어져요. 과연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매력성은 학습자가 그 수업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동기가 촉진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그 교육 프로그램의 매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교육 프로그램에 아까 여러분들이 한 질문 있죠. 아까 평가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그 목표 달성했는가는 어디서 확인해요? 실행해서 물론 그걸 가지고 시험을 치고요. 그 시험 결과를 이때는 종합적으로 효과성을 따져봐야 돼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목표에 잘 도달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놓은 교육 목표에. 자, 시험을 본 결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평균이 89점 정도 나오고 수학에서 우리가 지금 목표치를 달성한 거에 어느 정도 다 충족한다. 그러면 이 교육 프로그램은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효율,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말, 특히 이게 한자어로 되는 한국말들을 다 비슷한 뜻 아니야 하고 막 쓰시는 경향이 있는데 약간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쓰실 필요도 있습니다. 효과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목표 대비에 얼마나 그 기대하는 영향이 나타났는가, 이것이 효과라고 한다면, 효율은 거기에 투자하는 노력이나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거에 비해서 이 효과성이 좀 합리적인 수준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10명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좋은 방법은 개별 지도다. 10명의 학습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개별 지도라고 해서 10명의 교수자를 붙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었어요. 이 교육 프로그램은 기대하는 목표에는 도달을 했어요. 근데 비용이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시간이나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과연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 설계의 마지막 단계에는 이렇게 매력성, 효과성, 효율성이라는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이 교육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었는가를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 설계 단계는 어떻습니까? 분석, 설계, 개발, 적용, 평가. 잘 이해하셔서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한번 실제 관심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적용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